넥타이 매고 컴퓨터 두들기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벌이도 괜찮은 편이고 하는 일도 재밌어서 저는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어요. 업무 특성상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것만 빼면 나쁘지 않은 직업이에요. 가끔 영업을 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면 그만큼 저에게 수당이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 좋아하고 몸 쓰는 일 좋아하는 제게는 딱 맞는 일이었죠. 아내는 제가 속해 있는 납품업체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일을 그만두었지만 격리 일을 할 땐 똑부러지게 일 처리를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았지요. 전문대를 나와서 그런지 다른 격리 직원들보다 말도 잘하고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학력이라서 그런 아내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몰래 마음에 품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쉬는 시간에 그녀가 책을 보고 있길래 민정씨,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본 작가가 쓴 소설책을 보고 있는데 재밌다며 저한테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권하는 책이니 한번 읽어보자고 마음을 먹었지요. 처음에는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권을 다 읽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네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읽다 보니 점점 재미가 있더군요. 책을 다 읽고 그녀에게 가서 소감을 말했더니 그녀가 솔직히 상식씨가 이거 다 읽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재밌게 봤다니 괜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럼 책 빌려주신 대가로 제가 저녁 한번 살게요. 라며 데이트 신청을 했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격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계속 식자재 납품 일을 하고 살았어요. 몇 년 후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 키우는 재미로 세 식구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공부 욕심이 많았던 아내는 아이를 교육시키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선행학습을 시켜야 한다며 영어를 가르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한테 영어부터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요즘 이 정도는 기본이야. 우리 애 당신 닮아서 머리가 나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해둬야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지.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아내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아내가 내린 결정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이는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배우게 되었어요. 영어 유치원은 너무 비싸서 못 보내고 집에서 아내가 아이를 붙들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내도 함께 공부가 된다고 하더군요. 영어가 익숙해지려면 생활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영어로 해야 된다며 집안에서 둘이 영어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제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그런 기본적인 말도 모르냐면서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맨날 누워만 있지 말고 책이라도 좀 읽어. 애들은 부모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한다잖아. 내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가르치면 뭘 해?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 애가 공부할 생각을 안 하잖아. 라고 하더군요. 사실 하루 종일 운전하고 물건 나르고 하다 보면 저녁에는 피곤해서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말에 저는 가능하면 누워있지 말고 아이 앞에서는 책이라도 보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내의 교육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학교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학부모들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더군요. 그게 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저도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하는 자리였죠.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럴 때 얼굴 도장을 찍어놔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하니 저도 그 자리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기죽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차려입고 학부모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학부모들은 한눈에 봐도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았어요. 처음에는 다 같이 아이들 공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빠들끼리만 따로 정치 얘기나 경제 이야기 같은 걸 하더군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 이야기인데도 아이와 아내가 영어로 내게 말을 했을 때처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만 있었죠. 그걸 본 어떤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자며 저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오늘 배추값이 얼마나 올랐나 하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대화 나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는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은 아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모르면 아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거기서 배추 이야기가 왜 나와? 다들 비웃는 거 못 봤어?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아는 척을 할래도 뭘 알아야 하지. 그리고 난 그런 거 부끄러워한 적 한 번도 없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비웃는 분위기 아니었다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날 제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어른들이 남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 들을 걸 그랬어. 사람 좋아 보여서 결혼한 건데 말도 안 통하고 맨날 무식한 소리만 하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더군요. 무식하다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싶었지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무식한 사람이 성격도 나쁘다는 얘기를 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지요. 틈나는 대로 신문도 읽고 집에 있는 책을 꺼내어 하나씩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고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 저도 조금은 똑똑한 아빠가 되고 싶더라고요. 정말 똑똑해지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나 보자 라며 비웃기만 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태도에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책을 읽고 신문 기사를 보고 했었지요.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시험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학생 때도 이렇게 열심히 책을 본 적은 없었네요. 이런 저와는 달리 아내는 아이 공부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본인이 뭘 배우는 것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해서 따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 같은 것도 열심히 들으러 다니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 쓰는 법을 배워서 공모전에 작품을 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시 쓰는 수업을 시작했다며 그걸 들으러 갈 거라고 하더군요. 좋은 학교 나와서 작품도 많이 낸 시인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수업을 듣고 오더니 아내가 강사님이 어찌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하루만 들었는데도 벌써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학벌 좋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라며 강사님에 대한 칭찬을 하더군요. 아내의 입에서 다른 남자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학벌 어쩌고 하는 말이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강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저녁 내내 이야기를 하더군요. 때로는 문화센터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회식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유난히 마음이 잘 맞아서 자주 모인다고 하더군요. 모여서 같이 시도 쓰고 그렇게 쓴 시를 한 명씩 읽어가며 낭독해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몇 번 아내가 쓴 시를 읽어보았는데 그게 잘 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군요. 모른다고 하면 또 무식하다며 잔소리를 할 것 같아서 잘 썼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은지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바라보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시를 좀 보여달라고 해도 어차피 당신은 이해도 못하잖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시가 아니라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며 거절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1박 2일로 여행을 갈 거라고 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좀 있으면 끝나는데 수료 기념으로 수강생들 다 같이 가는 여행이라고 하더군요. 좋은 곳에 가서 자연을 벗삼아 시를 쓰면 영감이 더 많이 떠오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시도 많이 쓰고 바람도 좀 쐬고 오라고 했었지요.
내가 하는 일이 쉬는 날을 빼기가 힘들어 그동안 제대로 여행도 못 가봤거든요. 아이 키우느라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데 여행 가서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시 쓰고 공부하러 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아내는 여행을 갔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트럭을 몰며 식자재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실어 늘 가던 식당들을 돌며 납품을 시작했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고 점심시간이 될 무렵에 마지막 거래처인 칼국수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다 되었고 사장님이 칼국수 한 그릇 하고 가라는 말에 저는 테이블에 앉았지요. 일도 다 끝났겠다. 천천히 점심 식사하고 돌아가서 거래 내역만 정리하고 나면 오후에는 좀 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식당 안으로 아는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엄마였습니다. 학부모 모임 때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지요. 아는 얼굴이 보여서 저는 인사를 했고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승찬이 어머니 맞으시죠? 식사하러 오셨나봐요. 저는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승찬이 어머님은 오늘 여행 안 가셨나봐요. 우리 와이프랑 문화센터 같이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오늘 1박 2일로 여행 간다던데요. 내 말에 승찬이 어머니가 네? 무슨 여행이요? 윤석이 엄마랑 같이 시 쓰는 수업 듣는 건 맞는데 여행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여행 간다고 오늘 아침에 들떠서 나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내 말에 승찬이 엄마도 아차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쩌죠? 윤석 엄마 거짓말하고 집 비운 거 맞죠?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연 그녀가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우리끼리 한 얘긴데 윤석이 엄마랑 강사 선생님이랑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처음부터 윤석 엄마가 강사 선생 유난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둘이 연애질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문화센터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지 신호가 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쓰는 책상을 전부 뒤져보았는데 짐작가는 단서는 나오지 않더군요. 그때 제 눈에 아내가 주로 쓰는 노트북 컴퓨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쓸 일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만 쓰는 컴퓨터였죠.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더군요. 컴퓨터를 켠 저는 인터넷을 열어 검색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봤던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본 기억이 났거든요. 최근에 검색한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경기도에 있는 자연휴양림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던 걸 보게 되었어요. 그곳으로 갔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무작정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휴양림에 도착한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무작정 뒤지기 시작했죠. 왠지 이곳에 아내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지요. 멀리 떨어진 곳에 익숙한 아내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놈이 시를 가르치는 선생 같더군요. 저는 몸을 숨기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숲속에 있는 벤치에 앉아 둘은 다정하게 시를 읽고 있더군요. 아내가 시를 읽으면 그 선생이라는 작자가 박수를 치며 칭찬을 했습니다. 선생의 칭찬에 아내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부끄러워하더군요. 그러자 강사 선생이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슬그머니 손을 잡더군요. 내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둘이서 아주 애가 탄 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향하더군요. 독채로 된 통나무 숙소였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간 그들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죠. 이 정도면 더 볼 것도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둘이 들어간 숙소의 문을 벌컥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마침 이제 막 거사를 치르려고 했는지 둘은 옷을 벗다만 상태로 저를 보며 놀라더군요.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왔어? 놀란 아내가 그렇게 묻더군요. 지금 그게 중요해. 도대체 이게 뭐하는 꼬락선이야? 아이도 있는 사람이 남편 두고 딴 남자한테 아랫도리 벌리고 잘하는 짓이다. 내가 오늘 니네 둘 똥통에 넣어버릴 거야. 제 말에 아내가 당신 교양 없게 왜 그래?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당신 지금 행동도 예의 없고 무식한 짓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해서 이렇게밖에 못해. 그런데 그런 당신은 교양이 참 많아서 바람피고 다니냐? 누가 누구 보고 무식하대? 진짜 무식하고 교양 없는 건 당신네들이라고 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 뒤 저는 아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내는 제게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할 테니 준비하라고 전해주었죠.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에서 다시 남이 되었지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아내는 멀리 다른 동네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은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별말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의 학교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강압적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본인의 의지로 편하게 공부를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었는데 아이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공부를 지켜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바람이 났던 그 선생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학력이며 경력을 전부 위조한 거였고 위조한 신분으로 시인 행세를 하며 강의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시인도 아니었고 그냥 사기꾼이었습니다. 학력도 저와 같은 고졸이더군요. 그걸 알게 된 문화센터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그동안 지불한 수강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었더군요. 아내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불륜까지 저지르게 된 거였죠. 날마다 배운 것 없고 무식하다며 저를 비난하곤 했었는데 정작 본인이 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 버렸네요. 아무리 배운 것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